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께서 공유해 주신 그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과 치료 발췌 자료를 바탕으로요. 이 복잡한 질환의 핵심만 뭐랄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이게 단순히 그냥 관절이 아픈 병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그렇죠. 사실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뭐랄까 스스로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맞습니다. 근데 다행히 지난 한 20년간 이 진단하고 치료법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주 큰 발전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그 핵심 변화들 그리고 최신 정보들을 좀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준비되셨죠? 네, 그럼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만성 염증 때문에 여러 관절이 대칭적으로 붓고 아프고요. 시간이 지나면 관절이 망가질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아, 망가질 수도 있다. 네, 그냥 방치하면 연골이나 뼈가 파괴되고 결국엔 관절 기능까지 잃을 수 있거든요. 기능까지요? 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손상이 진짜 시작되기 전에 딱 붙잡아야 하는 거죠. 관절 통증이라고 하면 다 비슷하게 들리는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만의 어떤 특징적인 신호?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떤 증상으로 보통 시작되나요? 전형적인 시작은 그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에요? 네, 손이나 발 같은 작은 관절들이 뻣뻣해서 1시간 이상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1시간 이상이나요? 꽤 기네요. 네, 그런데 활동을 좀 하면 그 뻣뻣함이 풀리는 특징이 있어요. 주로 손목, 손가락 중간마디, 발가락 관절처럼 작은 관절 여러 군데에서요. 그리고 보통 양쪽 대칭으로 나타납니다. 양쪽 같이 아픈 거. 그게 특징이군요. 근데 처음부터 딱 이건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이렇게 진단하기 좀 애매한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때로는 미분화 염증성 관절염이라고 해서요. 아픈 관절 수가 좀 적거나 특징이 덜 뚜렷하게 시작하기도 합니다. 미분화 염증성 관절염? 네. 근데 이런 분들 중에서도 혈액 검사에서 특정 자가항체, 그러니까 류마티스 인자, RF라고 하죠. 네, RF. 그리고 항CCP 항체, ACPA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게 양성이거나 아니면 염증 수치가 높거나 또 신체 기능 저하가 뚜렷하면 나중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 주로 어떤 분들한테 더 잘 생기는 편인가요? 보통은 25세에서 한 55세 사이, 그 사이에 발병률이 좀 높아지고요. 젊은 나이에도 생기는군요. 네,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더 흔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요, 지역이나 인종에 따라서도 차이가 꽤 크다는 점이에요. 지역이나 인종이요? 네, 예를 들어 북미 원주민 일부 부족에서는 유병률이 거의 7%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는데 아프리카나 아시아 쪽은 0.4% 미만으로 훨씬 낮아요.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이게 유전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데요. 전체 발병 위험의 한 40%에서 60% 정도는 유전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뿐만 아니라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관절 외에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뭐 피로감이나 미열 같은 것도 같이 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전신 증상 외에도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팔꿈치 같은 곳에 딱딱한 덩어리, 그걸 피하 결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생기기도 하고요. 결절이요? 네, 또 입이나 눈이 마르는 쇼그렌 증후군이 같이 오기도 합니다. 아, 쇼그렌 증후군. 그리고 폐에 염증이 생기는 간질성 폐질환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건 특히 흡연하시는 분들과 관련이 깊고 마른 기침이나 숨쉬기 힘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흡연이랑 관련이 깊군요. 폐뿐만 아니라 심장이나 혈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의 염증, 그거니까 심낭염이 생기거나 드물지만 혈관 자체의 염증, 혈관염이라고 하죠. 혈관염이요? 네, 그게 생겨서 피부 궤양이나 신경 손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만성 염증 때문에 빈혈이 나타나는 경우도 흔하고요. 빈혈도요? 네, 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일반인보다 림프종이라는 혈액암 발생 위험도 약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림프종 위험까지.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짚어주신 것 같은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 심혈관 질환이라는 점.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단순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그런 전통적인 위험 요인 때문만은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의 그 염증 자체, 그 염증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독립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염증 자체가요? 와, 네, 즉 류마티스 관절염을 잘 관리하는 것이 곧 심장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거죠. 와, 염증 자체가 심장병 위험을 높인다니. 이건 정말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근데 뼈 건강도 안 좋아진다고요? 골다공증 위험도 높다고 들었어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골다공증 위험도 일반인보다 거의 2배 정도 높아요. 2배나요? 네, 염증 자체가 뼈를 약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치료에 쓰는 스테로이드 약물이나 활동량 감소도 영향을 미치죠. 아, 스테로이드 부작용도 있군요. 네, 결국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고 특히 고관절 굴절 같은 경우는 심각한 장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 정말 단순한 관절염이 아니네요. 도대체 왜 이런 병이 생기는 걸까요? 유전, 환경, 면역 체계의 복잡한 상호작용 결과라고 하셨는데 좀 더 파고 들어보죠. 특히 증상이 나타나기 한 몇 년 전부터 벌써 혈액에서 이상 신호가 보일 수 있다. 이 점이 흥미롭습니다. 네, 그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말씀하신 그 자가항체, RF나 ACPA 같은 거요. 네네, 자가항체. 이게 실제 관절이 아프기 몇 년 전, 심지어는 10년 전부터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10년 전부터요? 네, 우리 몸에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건 훨씬 이전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원인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일단 유전적 소인이 중요합니다.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유전자들, 특히 그 HLA 유전자군의 특정 변이가 위험도를 높여요. HLA 유전자요? 네. 이 유전자는 마치 우리 몸의 신분증 검사 시스템 같은 건데요. 여기에 특정 타입, 마치 특정 혈액형처럼요. 그런 타입을 가진 사람들이 류마티스 관절염, 특히 그 ACPA 양성 타입에 걸릴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이 위험 유전자 타입은 또 인종별로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인종별로도 다르군요. 네, 물론 유전자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럼 환경 요인은 어떤가요? 아까 흡연이 가장 확실하다고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맞습니다. 흡연은 현재까지 밝혀진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환경 위험 요인입니다. 가장 확실하다. 네, 그냥 담배 피우는 것만으로도 위험이 한 1.5배에서 3.5배 높아지고요. 만약 앞서 말한 그 위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담배까지 피운다? 그러면 위험도가 무려 20배에서 40배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20배? 아니 40배요? 유전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게 그렇게까지 위험하다는 건가요?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수치죠. 그럼 금연하면 그 위험이 바로 사라지나요? 아, 안타깝게도 금연해도 그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려면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10년이나요? 와. 네, 그만큼 흡연의 영향이 오래 가는 거죠. 그 외에 감염이라든지 최근에는 입안의 세균, 특히 잇몸병과 관련된 특정 세균이요. 잇몸병 세균이요? 네, 또는 장내 미생물 환경의 불균형, 이걸 전문용어로는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하는데요. 디스바이오시스. 네, 이런 요인들이 면역 체계를 자극해서 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가설들이 지금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결론은 없지만요. 그렇군요. 참 복잡하네요. 그럼 이런 유전적 소인이랑 환경적 자극이 만나서 어떻게 실제로 관절을 망가뜨리는 걸까요? 면역 체계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면역 체계가 나와 남을 구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에서 시작해요. 아, 구분을 못하게 된다. 네, 우리 몸의 방어군인 T세포와 B세포 같은 면역세포들이 자기 관절 조직을 적으로 오인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TNF-알파, 인터루킨 6, 줄여서 IL-6이라고 하는데요. TNF-알파? IL-6? 네, 이런 강력한 염증 신호탄, 이걸 사이토카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그 염증 신호탄? 사이토카인이 문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사이토카인들이 관절을 둘러싼 활막의 염증을 일으키고 붓고 아프게 만들고 또 새로운 혈관이 마구 자라나게 해요. 혈관까지요? 네, 더 심각한 건 이 염증 신호들이 뼈를 파괴하는 세포, 즉 파골세포는 활성화시키고 반대로 뼈를 만드는 세포, 조골세포의 기능은 억제한다는 점입니다. 아, 파괴는 촉진하고 생성은 막고. 그렇죠. 즉 뼈는 계속 갉아먹히는데 새로 만들어지지는 않는
되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관절이 변형되고 망가지는 이유입니다. 이야, 면역 시스템의 오작동과 그로 인한 염증 연쇄 반응, 그리고 뼈 파괴까지. 과정이 정말 복잡하네요. 그럼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앞서 말한 증상 외에 어떤 검사들이 필요한 거죠? 진단은 기본적으로 의사가 환자의 증상, 아침 뻣뻣함이라든지 여러 관절의 대칭적인 통증과 부기 같은 걸 듣고 진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네, 문진과 진찰. 네, 여기에 혈액 검사하고 영상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판단하죠. 2010년에 개정된 미국하고 유럽 류마티스 학회의 분류 기준이 있는데요. 이게 조기 진단에 도움을 줍니다. 여러 항목을 점수화해서 총 6점 이상이면 류마티스 관절염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6점 이상이요? 그 기준에는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나요? 혈액 검사에서 보는 건 아까 말씀하신 그 RF나 ACPA 같은 자가항체인가요? 네, 맞습니다. 기준에는 첫째로 침범된 관절의 수와 크기, 작은 관절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고요. 네. 둘째로 혈액 검사에서 RF나 ACP의 양성 여부와 그 수치, 특히 ACPA가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에 더 특이적이라 중요합니다. ACPA가 더 중요하다. 네. 그리고 셋째로 염증 수치, CRP나 ESR이라는 수치가 올라갔는지, 넷째로 진상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보통 6주를 기준으로 보는데요.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건 다른 관절염, 예를 들면 퇴행성 관절염이나 통풍, 권선 관절염 같은 것과 감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병이랑 헷갈리면 안 되니까. 영상검사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X선 말고 다른 검사도 쓰이나요? 네. 단순 X선은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뼈의 변화, 뼈가 얇아지거나 파이거나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걸 확인하는 데 유용하죠. 네. 하지만 초기에는 정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기 진단에는 관절 초음파나 MRI가 더 민감합니다. 초음파나 MRI요? 네. 이 검사들은 활막 염증이나 힘줄 염증, 뼈의 미세한 손상 같은 초기 변화를 훨씬 잘 보여주거든요. 특히 초음파는 염증 부위의 혈류 증가까지 색깔로 보여져서 진료실에서 활성도를 평가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초음파가 그렇게 유용하군요. 진단 방법도 정말 많이 발전했네요. 이제 가장 궁금한 치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예전에는 그냥 통증만 조절하는 정도였다면 요즘은 치료 목표 자체가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목표 지향 치료라는 말이 있던데요. 네, 바로 그게 현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의 핵심 패러다임입니다. 목표 지향 치료, 영어로는 Treat to Target 인력인데요. 네, T2T. 네, 이건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명확한 목표를 딱 설정하고 가는 방식이에요. 목표는 관해, 즉 질병 활성도가 거의 없는 상태거나 아니면 낮은 질병 활성도 상태에 도달해서 그걸 유지하는 겁니다. 관해 또는 낮은 질병 활성도 유지. 그렇죠. 이를 위해서 DAS28이나 CDAI 같은 점수 체계로 한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질병 활성도를 꾸준히 측정하고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거죠. 아, 그냥 증상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로 목표를 관리하는 거군요. 그럼 어떤 약들을 사용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나요? 크게 보면 몇 가지 종류의 약이 있습니다. 우선 그 NSAIDS라고 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통증과 염증을 줄여주지만 병의 근본적인 진행을 막지는 못해요. 그래서 보조적으로 사용하죠. 네, 증상 완화용. 그리고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항염증 효과로 초기에 증상을 빨리 잡거나 갑자기 나빠졌을 때 짧게 쓰지만 장기 사용은 부작용 때문에 피해야 하고요. 그렇죠. 스테로이드는 오래 쓰면 안 좋으니까. 네. 그래서 핵심은 항류마티스 약제, DMRGS라고 부르는 약입니다. DMRDS. 네. 가장 기본이 되는 약은 메토트렉세이트, MTX라는 약인데요. 많은 환자분들한테 1차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효과도 좋고 오랫동안 사용한 경험이 쌓여 있죠. MTX가 기본이군요. 네. 여기에 반응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레플로노마이드나 설파살라진 같은 다른 전통적인 DMRDS를 추가하거나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 약들을 조합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런 전통적인 약으로도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죠? 최근에 나온 좋은 약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네. 바로 여기서 이제 생물학적 제제, 바이올로직 DMRDS라고 하고요. 네, 바이올로직스. 그리고 표적 합성 항류마티스 약제,
타겟티드 신테틱 DMRDs, 줄여서 TSDMRDs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약들이 등장합니다. 이 약들이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혁명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죠. 혁명이라고까지요. 네. 생물학적 제재는 염증을 일으키는 특정 신호탄, 아까 말한 사이토카인이나 면역세포를 아주 정밀하게 타겟하는 주사제입니다. 주사제군요. 네. 예를 들어 TNF 억제제는 가장 먼저 개발돼서 널리 쓰이는 종류인데 염증 신호탄인 TNF-알파를 딱 차단합니다. 그 외에도 IL-6라는 다른 신호탄을 막는 약, 면역세포, T세포나 B세포의 활동을 조절하는 약 등등 다양한 기전의 생물학적 제재들이 있습니다. 먹는 약 형태의 표적 치료제도 있다면서요? 그건 주사 맞는 걸 좀 불편해하는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표적 합성 약제, 대표적으로 JAK 억제제라는 게 있습니다. JAK 억제제. 네, 이 약들은 염증 신호를 세포 안에서 전달하는 JAK라는 경로를 차단하는 알약 형태의 치료제예요. 아, 먹는 약. 네, 효과는 생물학적 제재와 비슷하면서 경구 복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여러 종류의 JAK 억제제가 개발돼서 사용 중입니다. 와, 정말 다양한 무기들이 생겼네요. 그런데 이런 강력한 약들은 아무래도 부작용도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이 표적 치료제들은 면역 체계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공통적으로 가장 주의해야 할 부작용입니다. 네, 특히 결핵 같은 잠복 감염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어서 치료 전에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하고요. 또 약 종류에 따라서는 대상포진이나 혈전, 드물지만 특정 암 위험 증가 가능성 같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어서요. 반드시 의사와 긴밀히 상의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럼 어떤 환자에게 어떤 약을 쓸지는 어떻게 결정하는 건가요? 선택지가 너무 많아진 것 같기도 한데요. 보통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면 메토트렉세이트 같은 전통적 DMRD로 시작을 합니다. 네, MTX로 시작. 그리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목표 지향 치료 원칙에 따라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그러면 다른 전통적 DMRD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생물학적 제재 또는 JAK 억제제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아, 단계적으로 가는군요. 네, 어떤 약을 선택할지는 환자의 질병 활성도나 다른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전에 어떤 약을 썼는지, 비용 문제, 그리고 환자분의 선호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 맞춤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맞춤 치료가 중요하겠네요. 약물 치료 외에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을까요? 운동이나 다른 거요? 그럼요. 약물 치료가 물론 중심이지만 환자 상태에 맞는 운동, 예를 들어 관절 가동 범위를 유지하고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이요. 네, 운동. 그리고 물리치료도 중요합니다. 발에 변형이 있다면 특수 깔창 같은 보조기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손목 염증이 심하면 부목을 착용하기도 합니다. 보조기나 부목도 도움이 되는군요. 네. 그리고 아주 심하게 관절이 망가져서 통증이 너무 심하고 일상생활이 어렵다. 그럴 때는 인공관절 수술 같은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수술까지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첫째, 류마티스 관절염은 단순 관절 통증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스스로를 공격해서 전신 염증과 관절 파괴를 일으키는 복잡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점. 그렇죠. 둘째, 조기 진단과 목표 지향 치료라는 전략 덕분에 예후가 과거에 비해 크게 좋아졌다는 점.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셋째, 유전적 요인, 흡연 같은 환경 요인, 그리고 TNF나 JAK 같은 특정 면역 경로에 대한 이해가 치료법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효과적인 치료법이 많이 생겼지만 그만큼 또 감염 같은 부작용 관리도 중요해졌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하고요.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우리는 현재 증상을 조절하고 관절 손상을 늦추는 데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병을 맨 처음 일으키는 그 방아쇠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근본 원인은 아직 모른다. 네. 그래서 미래 연구는 단순히 더 강력한 약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을 미리 찾아내서 예방하는 전략,
그리고 개개인에게 가장 잘 맞는 약을 예측하는 그런 맞춤 치료법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예방 전략과 맞춤 치료.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가령 흡연 외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다른 환경 요인을 찾아내는 것, 혹은 자가 항체는 있지만 아직 증상은 없는 그런 질병 전 단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주 조기에 개입해서 발병 자체를 막는 것. 발병 자체를 막는 거요? 네, 언젠가 이런 방법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예방하거나 심지어 완치하는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은 좀 먼 이야기일 수 있지만 분명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질병의 어떤 복잡함과 또 그 극복을 위한 현대의학의 노력, 그리고 미래의 희망까지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와 또 생각할 거리를 드렸기를 바랍니다.